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대 우대 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고 한국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전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가기를 통과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일 세 개 나라의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려 북한 비핵화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라고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보노타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담이 오는 21일쯤 중국 베이징 교회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됨에 따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23일부터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일본행 수요 감소에 따라 주 3회 160석 규모의 A320을 투입하고 있는 부산 오키나와 노선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아시아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의 항공기 기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등폭이 굉장히 불안하게 나옵니다. 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장 초반에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흐름 괜찮았습니다. 2, 3%대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야 그동안 많이 내렸으니까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왔었는데 현재는 또 쭉 빠졌다가 다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세칙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속도 조절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글로벌 이슈로는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한숨 돌렸다. 더 이상의 확전은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재료 하나하나에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고요. 수급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이슈에도 확 빠졌다, 확 올랐다 하는 이상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 쪽 특히 신라젠의 낙폭이 갑자기 커지면 시장이 급격하게 밀려 내려갑니다. 신라젠 빠지면 헬릭스미스 빠지고요. 메디톡스 빠지고요. 또 셀티론 제약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투매가 이어졌다가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나오고 이상현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유 없이 하한가 가는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아무리 봐도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빠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하고는 있는데 수급도 좋지 않고 전해드렸다시피 시장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점검 실시간으로 하면서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 대응 방향성 하나하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해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 쪽으로 다시 돌리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10선이고요. 일단 190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27부터 1903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1913까지 올라갔다 1910. 한마디로 1900 위에선 움직이는데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1944억 원 사줍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이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연기금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부터 해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샀는데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결국에는 230억 원 소폭이지만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샀습니다. 오늘 1,200억 원 팝니다. 투신이 오히려 196억 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788억 원 팝니다. 개인만 1,944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인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빠지고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그동안에 뭐 빠지긴 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조금의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요. 현대차 역시 12만 원 중반대까지 급격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뭐 1.19% 정도 올라가네요. 네이버가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LG화학, 셀트리온 상승합니다. 신한지주, SK텔레콤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어렵네요. LG생활건강을 필두로 해서 아모레퍼시픽, 나머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포스코, 한국전력, KB금융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 올라옵니다. 기아차가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환율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이야기로 기아차는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지금 상승폭이 1.31,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1.31 올라가면 급등입니다.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급등 흐름이 좀 멈춘 겁니다. 이게 2, 3%씩 올라가던 시장이 지금 쭉 빠져내려왔고요. 밑골이 달고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567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은 흐름들 가져가다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지금 한 11시경에 554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562까지 회복했던 시장이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딱 봐도 이게 위아래 폭도 엄청나고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고 V자 만들긴 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우린 여러 번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던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개인은 팝니다. 결국 개인 툼에 나오네요. 631억 원 개인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일단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보이면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매수해주긴 합니다. 597억 원 정도 순매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빠지는데 헬릭스미스가 8%의 급락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헬릭스미스의 낙폭이 꽤나 크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 종목들 빠지면 코스닥의 투심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는 다행히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가 상승폭을 오랜만에 키웁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SFA도 2%대,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2%대 반등 나면서 55,000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파라다이스가 0.36% 하락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이 다시금 또 올라가네. 오늘 일본 반사이익 관련 수혜주들 희비가 엇갈립니다.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은 좀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또 소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화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 관련된 공정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GS 홈쇼핑이 많이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장 후반에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환율인데 현재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어서 환율이 확 꺾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폭락입니다. 폭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지금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와도 지금 마음이 놓이질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재 요인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웬만해서 반등이 안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그런 것 쪽에서 최근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악재성 성격의 흐름들을 한번 파악하고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크게 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FOMC 회의 뒤로 나오는 시장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 대비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은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 이후부터 뚜렷하게 하락세로 진행됐던 부분들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의 FOMC 회의 이후에 나오는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그나마 브라질이 가장 또 선두에 서서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 밖에 아시아 시장은 거의 하락률의 3위를 차지한 채 하락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 가장 낙폭이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홍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위와 관련된 또 파업까지 연관되다 보니까 좀 더 낙폭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연준에서도 밝혔듯이 적절하게 물가가 관리되고 있고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경제에 관련된 어떤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실망이어도 추가적인 점진적인 금리 인하는 올해 한 1, 2회는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점들로 봤었을 때 오히려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쪽에 제외 관련된 흐름들도 시장에 부정적이죠. 오늘 시행세칙과 관련돼서 1,100개 품목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품목을 딱 집어서 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행세칙에는 기존에 이어졌던 포토레지스트와 불화 수소 관련된 부분들 3개 품목 외에는 아직 딱 집어내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도할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수출 규제가 자체적으로 수출 규제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나마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되겠죠. 이 개별 허가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게 또 바뀔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존의 IT 소재 부품 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쪽과 시장 지배력을 고려하게 되면 추가로 만약에 규제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정유화학 쪽이나 자동차 부품, 철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과 함께 금융주도 그에 영향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금융 쪽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 쪽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최근에 나왔던 흐름들로 같이 이어져서 본다고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오는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큰 섹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대체 루트는 충분하다는 관점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또 이를 구매하는 기업들 입장 쪽에서는 가장 먼저 다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해서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인 시각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관련 여파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환율 동향과도 같이 연결해 봤을 때 면세점이나 항공주, 대표적으로 LCC 쪽이나 여행업계는 여전히 우려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9월 달 초가 되면은 거의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꼴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추가적인 또 맞대응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기업을 발표하는 등 세부 사항이 좀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무엇보다 당연히 글로벌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도 부진할 거에 대한 시각들은 높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의도 자체가 미국은 좀 더 협상을 빨리 진행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9월 초에 무역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서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겠죠. 이 부분이 풀려야 어느 정도 나머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신도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또 잠재적인 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국 위안화 약세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중국이 지금까지 작년 1월 달부터 약 3개월간 8% 이상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던 구간과 또 이번에 한 3% 이상 약세를 보면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까지 들어가는 흐름들까지 봤었을 때 이는 고스란히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피 지수에 악조를 작용했습니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중국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관련된 관세 중심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도 자본 유출이나 부채 증가, 또 경기 부양책을 쓸래야 쓸 수 없는 부분들 이런 쪽도 우려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지금까지 과거 여러 가지 국가의 통계상 평가 절상이 나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위안화가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시장이 바라보는 쪽은 7위안대 이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뚜렷하다는 관점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응 전략들이 있습니까? 네, 물론 시장이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 낙폭이 커졌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여기서 빠르게 안 올라가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기업 실적들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들이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일단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을 맞추는 흐름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반발매는 나올 수 있을 만큼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단기 낙폭 과대주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관점이지만은 하지만 아직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아무래도 지금 어떤 중기적으로 추세가 빠르게 돌아갈 수도 없는 부정적인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은 어떤 시장 안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쪽은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나온 상황들을 무엇보다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N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2,000포인트 쉽게 이탈을 했고 뭐 사실 장중에 어젠가요? 1,900선도 이탈하는 모습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리만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 그 주식 시장 자체가 조금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의 혼란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 자산시장 자체들 모두 다 크리티컬 레벨을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이탈을 해서 그나마 이탈한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불안 양상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주말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무역 분쟁 이슈 같이 또 섞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이게 이어갔지만 그것이 달러의 약세로 반영이 되면서 또 극단적으로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약간 좀 너무 좀 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국채가 내려가는 것이 금리 인하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듯이 푸른색 선이 미국 국채 금리인데 아래쪽으로 이탈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저기 아래쪽으로 이탈하면은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위에 표시한 것이 맨 위에 표시한 것은 이제 한국 원화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중국의 위엔화인데 그것이 지금 위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맨 오른쪽에 까만 블랙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변화가 급하게 나타났었던 그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빨간색 선이 위로 확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7엔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올라선 다음에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반락이 빨리 나타나고 했었는데 반락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원화야 뭐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달러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저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위안화는 더 약해지고 있다. 이게 뭔가 좀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주식시장도 이렇다면은 안전자산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자산이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예전처럼 강한 탄력을 보이긴 힘들 것이고 문제는 상대적인 더 위험 자산인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은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못 올라서 뭐 미국으로 좀 이동했었던 그런 해외 투자 자금들도 이제부터는 좀 이 불안정한 흐름 이후로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안화 흐름을 좀 큰 흐름 차원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나타났었던 그 무역 분쟁하고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약간 좀 해결이 쉽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한 발 먼저 나타났었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위엔화 쪽하고 한국 원화 환율 동향을 표를 하나 다시 그것만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위엔화 환율이 말씀드렸듯이 8월 1일부터 툭툭 튀어오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위엔화가 홍콩 거래소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8월 초 야간 시장부터 이미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붉은색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한 그런 구간을 놓고 보면은 바로 말씀드린 그 위엔화 절하 흐름이 시작이 된 것이 8월 1일부터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단순하게 무역 분쟁하고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이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추정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한국 원화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의 그 원화 개장 시장,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저 파란색 선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위엔화 흐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툭툭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야간 시장의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 9시에 갑자기 한 번에 더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왠지 갭이 많이 발생이 되고 더 가파라 보이고 체감적으로 한국 원화가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더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참고해 본다라고 한다면 위엔화가 밤에 저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 원화는 그걸 툭툭 따라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더 공포스러웠었던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환율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확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표를 확대해서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타나는 시장에서의 해석들이 너무 위기 차원으로 몰아가고 좀 확대 해석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의 채권 시장을 보면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게 금리 이슈가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인 것 같은데 시장은 악재가 반영되는 국면으로 그렇다면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9월 FOMC 회의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7월이 지나자마자 이러한 배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25bp 인하 확률이 96%까지 확 올라갔죠. 근데 그 확률이 76%로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보면은요. 그게 어디 갔나 하면은 동결이 아니라 50bp 인하 쪽이 23%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bp 금리 인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7월 FOMC 회의 이전에는 75bp 인하까지가 이렇게 9월에 거론이 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해서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 악재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는 약간 경기 둔화 요인을 우리도 감안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좀 이따가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는 좀 묻히고 있고 무역 분쟁은 부각이 되고 있고 다른 안 좋은 점들이 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각된 악재들이 좀 희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다시 재상승을 하거나 다른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해외 투자를 신규 투자 같은 경우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한국 주식에 대안으로 여기 팔고 절로 가는 그런 경우는 타이밍을 조절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분기 어닝 때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가 약화되면서 미국이 상대적인 강세 설사 조정을 보이더라도 상대적인 강세 쪽을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머징 쪽 반대로 좀 살펴보면은 무역 분쟁하고 더불어서 지금 중국이 상해가 6월에 저점 이탈하고 있고 H지수 같은 경우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 코스피보다 약간 좀 나은 편이고 코스피는 지금 연중 저점 레벨을 이미 이탈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 세 시장이 다 불안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지지선도 없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좀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안정될 때까지는 너무 시장에 빨리 접근할 필요도 없고 좀 관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국가별 차별화를 이렇게 제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 또 이쪽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가 내에서도 또 자산 간에서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경기 국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크레딧 리스크로 좀 이게 부각이 되는 그런 점이 시장에서 지금 서서히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위기론으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오늘은 그 점도 한번 좀 짚어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불안을 좀 걷어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 국채하고 하이드 채권 수익률 추이 이 점도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미국 물가 연동 채권이고 일부러 저 물가 연동 채권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수준을 빨리 반영시키게끔 실질 금리를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물가 연동 채권을 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하이드 채권 지수로 추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이미 2월부터 이 방향이 서로 반대로 꺾이고 있죠. 이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산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어느 정도씩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19년 이전에는 안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래서 저게 1차적으로 벌어진 게 6월이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냐면은 유동성 공급 속에서 묻혀있던 경기 리스크가 이제 서서히 크레딧 리스크가 확산되는 초입 구간,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서 안 좋은 자산이 먼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이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를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실질금리 빠르게 반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물가 연동 채권하고 바클레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드 채권 지수 추정하는 그 ETF 시세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 국면에서 항상 그렇듯이 약한 자산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하이드 채권 저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것이 뜻하는 것은 어떤 디폴트 쪽으로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을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이 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역시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좋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차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안전한 쪽으로요. 일단 주식시장 쪽에서는 주식시장 내에서 안전한 군으로 그리고 또 전체 글로벌 자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것이 1차적으로 최근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율하고 더불어서 이쪽의 흐름,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 무슨 다른 악재에 추가적으로 우리만 최근에 일본과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경제만 힘들고 또 금융위기 성격의 흐름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기 흐름에서 차별적 요인이 여러 다각화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런 초기 국면에서 충격이 전체적으로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던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큰 흐름에 한국이 그냥 동행하고 있는 것이지 위기론이나 한국만 힘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저 자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보면 부진을 벗어나도 우리 시장은 또다시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분기 실적 거의 다 마감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40% 정도 이익 감소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PER 급상승하면서 지수 흐름 불안해질 것이죠. 왜냐하면 지수 상단의 압박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타나도 시세 연속성이 이어지는 종목은 소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로 좀 투자를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ER 구해보면은 지난 주말에 12배 이하로 떨어졌는데 어제 1917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1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부진을 감안하면 12배 정도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하고 기업 수익성 전체적으로 축소된 거를 감안하면은 2016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박스권 구간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지수 밴드가 1,800에서 2,100포인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00 깨졌다라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종목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지금 오늘 12시 기준으로 놓고 봐도 오늘 별로 그렇게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60일 신고가 놓고 보면은 신고가가 거래소 8개, 신저가가 131개고요. 코스닥이 6개고 141개입니다. 그렇다면 잘 해봐야 2분기 실적 정도,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은 PER은 더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신저고가를 놓고 봤을 때는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3달 뒤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대비 3개월 뒤에 좀 실적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3분기 실적 호전주로 좀 집중해서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업종이나 이 여러 가지 종목 선택의 기준을 좀 주면서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부분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술적인 점으로 좀 이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신고가나 신저가 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그 60일 신고가 신저가를 제가 보자라는 말씀이 주가가 선행을 해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60일이면 딱 분기 거래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일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종목은 사실 어느 정도 보증이 된 종목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그런 종목이 나타났으면 다음 분기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0일 신고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60일 이평이 조금씩 반전을 해서 상향 반전할 수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탈을 해서 반등 시에는 다시 추세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이나 그런 종목들 해서 그런 60일 이평이 좀 약간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좀 상향으로 턴하는 그런 종류의 업종이나 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PER 기준으로 상대적인 저평가 논리 가능한 업종은 IT가 7.38배, 증권이 8.35배, 통신이 8.2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 투자 메리트는 뭐 다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 세 업종 정도는 일단 후보 선상으로 놓고서 좀 우리가 면밀히 투자 접근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진 대표와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도 이어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